안녕하세요, 불영입니다. 며칠 전 4월 15일 날 총선이 진행이 됐고 결국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해서 다른 분들이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많이 봤었고요. 저 역시도 일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기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가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기본 방향을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시장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 경기 진작은 꼭 필요하고 이 부분을 꼭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존 정책 기조가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기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두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기존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시장이 투자자들로만 움직이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일단 먼저 정부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대책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일산 같은 경우는 창릉 신도시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 분이 얘기하셨던 내용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패배하심으로 인해서 3기 신도시 부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산, 창릉, 왕숙대장, 계양 등등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그 주변 지역은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보상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공하기 전에 과거의 한 사례처럼 사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보금자리지구 같은 경우도 실제 착공되기 전에 먼저 사전 청약이라고 해서 사전 신청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사전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다리려고 하는 수요, 또는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를 이쪽으로 땡겨낼 수가 있어서 설사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사전 신청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정부가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릴 거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양도세, 중과세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마 6월 말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할 테니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4월 중순이니까 물건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6월 말까지 기간이 짧아서 매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뻔히 시장에 규제가 강화될 게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사려고 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급매물은 좀 증가할지 모르고 또 그 상황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낮게 형성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급매물 급증 또는 가격 급락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6월 이후에 또 7월 달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었죠. 7월 이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더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아직 다 지금 찾아본 건 아닌데, 일단 그때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투기 과열지구가 서울 지역이니까 아마도 서울 지역에서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이 내용은 분양가를 낮추겠다라는 내용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낮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늘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 이 상황은 기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마 더 사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가 낮을 테니 청약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제 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결국은 투기 과열지구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금융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과연 건설사가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쪽에서는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낮게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아서 수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결국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 가능성이 높고 청약시장을 활성화된다 이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데 그 지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또 그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덕은지구 고분양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덕은지구도 고분양가고요. 그리고 그때 인천 지역도 분양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미 서울은 높고 주변 지역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자꾸 신경을 쓰고 있냐면 과거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기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건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100% 가점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어떤 분이 문제가 되느냐, 신혼부부라든지 기타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계속 낮은 거거든요.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통장 가입자가 300에서 350만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1년에 분양 공급량이 뭐 잘해야 30만에서 한 50만이라고 쳤을 때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물론 그중에는 다주택자도 일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당첨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대기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나는 당첨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청약 대기자로 대기하고 있으면서 전세에 거주를 하고 공급은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티핑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나이가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이분들은 가진 돈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싼 신축보다, 비싼 서울보다는 조금 더 외곽 지역이더라도 덜 오른 지역에 구축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수요자들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될 거다. 저도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 하반기에 설사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전세 가격을 별로 올리지 못할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 전세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싸게 해서 과연 세입자들한테 넘겨주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낮게 책정해서 넘겨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구축으로 관심이 전환되는 상황, 그 다음에 주변부로 확산되는 상황, 이런 부분까지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그동안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특정 외곽 지역이라든지 사각 지역에서 또다시 상승 가능성이 나타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고려해야 된다. 그 총선 결과를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최근 뉴스가 나오는 걸 봤었을 때는 법인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다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법인 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 법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방이라든지 외곽 지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규제책을 모든 지역을 다 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아마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수요가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하락 가능성이 높은, 그걸로 인해서 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막고자 하는 부분은 서울과 같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가격 상승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갑자기 그것이 폭락을 하거나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제가 왜 정치적인 부담을 얘기를 지금 했냐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기존 정책으로 계속 강화되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제부터는 2년 후에 대선을 대비하는 대선 준비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년간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문제는 그 다음에 1년간은 아마도 다음 대선 준비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지지 세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과거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총선 때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승리에 도취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이후에 진행됐던 정책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비호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죠. 아마도 그때의 정치인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들을 분명히 트라우마로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지는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당장 1년만 지나면 드디어 대선 체제에 들어서 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공시 가격을 좀 인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역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이번에 이낙연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종부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햇볕 대책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움직였던 그 시장의 움직임, 또 그들을 규제하는 방법, 시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은 지난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이지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이미 투자자들을 위한 규제는 엄청나게 강해져 있고요. 투자자들은 좀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그런 굉장히 좀 꽉 조여 있는 그런 상황에 계속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정책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나타나는 매물 감소, 또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처럼 보여질지는 몰라도 젊은 실수요자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은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면 분명히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10억 이상은 아예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아예 거래하기도 힘들고,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LTV 20%만 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상방을 막아놨기 때문에 젊은 실수요자들이, 젊은 신혼부부나 이런 실수요자들이 할 수 있는 대상, 이런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방 지역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하방 지역은 고분양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둘을 합치게 되면 전체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결국 투자자들을 향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더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일부의 시장일 거고, 그 외에 사각지역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에서 투자의 기회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특히 이제 젊은 실수요자들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느냐, 앞으로 나오는 대책, 앞으로 나온 대책의 부작용,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어떤 행동을 택하게 되느냐, 주택을 구입하게 될 때 어느 곳을 구입하는가, 새로운 움직임을 나타나게 만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책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특히 이제 하락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요. 하락에 대한 부분은 투자 규제에 따른 어떤 그런 모습에 의해서는 맞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상방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라면 바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다시 유튜브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